오늘 저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법인세 현황과 경쟁력, 그리고 개선 방향과 필요성을 우선 점검해보고 주요 개선 과제를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세제 현황과 경쟁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과세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해서 최고세율이 26.4%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1%포인트 인하에 거쳤습니다. 과표 구간도 2011년까지 2단계였는데 2018년에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4단계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좀 상위권에 속합니다. OECD 38개국 중에 11위로 좀 높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23.6%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최고 법인세율이 약 2.8%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아시아 경쟁국들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국의 법인세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13년부터 2023년간의 법인세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은 2.2%포인트 인상되었고 G5는 6%포인트, 그리고 OECD는 1.9%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 절반에 달하는 약 18개국이 법인세율이 10년 전 대비 하락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만 법인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법인세율 OECD 내 순위는 2013년에 23위였는데 지금 현재 11위로 10년 만에 12단계나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국의 법인세 동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최고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였고, 그리고 과표 구간도 1단계로 단순화했습니다. 일본과 이탈리아 역시 최고세율을 각각 6.8%포인트, 그리고 3.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독일은 과세체계 변화는 없었지만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감세안을 최근 추진 중입니다. 영국은 이 재정적자 비율이 상당히 급증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영국이 법인세율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빨간 막대기가 영국의 GDP 대비 재정 수지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영국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인 20년부터 그 재정 적자 비율이 큰 폭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IMF가 전망한 28년까지의 국가 부채 비율 증가 전망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향후에도 국가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이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난 19%에서 25%로 부득이 인상했는데, 하지만 연이익 25만 파운드 이상 기업, 그러니까 전체 기업의 약 10% 수준에만 적용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 세율은 기존의 19%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인상된 법인세율이 기업 경쟁력의 과도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기업의 R&D 세액 공제율을 13에서 2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다음은 과표 구간에 대한 주요국 현황입니다. OECD 국가 아래 표를 보시면 OECD 국가 대부분인 35개 국가가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국가는 네덜란드, 3단계는 룩셈부르크, 4단계는 한국. 그러니까 한국이 과표 구간이 가장 복잡하다, 조세 체계가 가장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주요국 중 12개국은 중소기업에 별도의 경감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 단일 세율 체계가 가질 수 있는 억능 부담 원칙 약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인세는 누진과세 체계가 가져올 수 있는 소득재분보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 그 근원적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은 자본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법인세의 기착은, 최종 기착은 주주가 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누진 체계는 오히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근로소득이 1억 원인 중소기업 주주보다 연간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인 대기업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더 큰 세금 부담을 지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이 법인세 부담이 크고 세수 의존도도 높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1년 기준 3.8%입니다. OECD 9위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이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1년 기준 12.8%로 OECD 8위에 해당합니다. 작년에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납부한 법인세 세액이 12조에 달합니다.
전체 법인세수의 약 11%를 상회하는 수준이죠. 꽃파트가 바로 이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특정 기업에 크게 편중되어서 지금 22년 기준 98만 2천 개의 0.2% 불과한 약 2,000개사가 전체 법인세 부담의 74.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법인의 절반 이상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수 추계도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거에는 세수 추계를 할 때 GDP 증가율이 가장 중요한 결정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영위하는 이 반도체 업황의 전망, 이것이 더욱 중요한 세수 추계의 결정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 부담 편중은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과도한 무진적인 법인세율 체제가 1차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이 비과세 감면 제도들이 대부분 기업 규모에 따라 큰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세 통계를 보면 세금 부담액 대비 공제 감면액의 비율은 중소기업이 20.2%로 일반 기업인 13.3%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높은 법인세율 그리고 복잡한 과세 체계로 인해서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중에 34위로 하위권입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의 법인세제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OECD 내에서 22위에 해당했는데 불과 6년 만인 22년에 34위로 추락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제 개선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 경영의 활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면 비단 기업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이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인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때 설비 투자는 3.97% 증가하고 실업률은 0.56%포인트 하락하고 법인세수는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6.3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 분석은 92년부터 2021년까지의 장기 시기를 기반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은 국내 상장기업의 투자의 추이인데 실제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기업의 투자액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는 오히려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장기적으로 법인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년 세율 인하 후에 다소 플러큐에이션이 있지만 21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일본 역시 12년에서 18년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음에도 세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과 한국도 마찬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유로피안 이코노믹 리뷰 8월호에 게재된 그래프입니다. 이 전 세계 176개국의 평균 법인세율과 경제 성장률 장기 추이를 나타냅니다. 이 실선은 이 법인세율이고 이 점선은 실질 GDP 그로스 레이트입니다. 이 그래프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실선인 법인세율이 인하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인세율과 실질 성장률 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법인세율의 인하는 실질 GDP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본 유치 측면에서 이 법인세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T커니가 전 세계 30개국 연매출 5억 달러 이상의 CEO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해외 투자 결정 시 고려 요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세 번째로 지적한 것이 조세 부담입니다. 즉, 조세 부담이 낮을수록 해외 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에 법인세율을 인상한 이후에 국내 설비 투자는 조금 하락한 반면에 ODI, 그러니까 그 해외 직접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역시 18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ODI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유통기업 수는 급증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부담 완화는 미중 갈등 이후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은 17년부터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 6년과 그 이후 6년을 살펴보면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서 약 1696.6억 달러가 빠져나왔습니다.
이 자금이 정확하게 집계될 수는 없지만 이 그림을 보면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서 이 투자 매력들을 제고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인세 부담 완화의 경제적 효과 해외 주요국 사례입니다. 아일랜드는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요. 1980년대에 50% 이르는 고세율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12.5%로 낮추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2007년에는 5만 달러로 7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 헝가리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2017년에 법인세율을 19에서 9%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현재 헝가리는 유령 국가에 내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프에서 보듯이 급감하던 해외 FDI가 2017년부터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 완화는 지금 최근 경영 실적 악화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려운 자금 사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올해 상반기에 기업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단 1.1조 원에 불과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 급감한 수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부진해지고 차익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 안정성이 악화 일로에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 2분기 현재 금융기관 기업 대출 잔액을 보시면 1717조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약 1년 만에 134조가 급증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개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율 인하와 과표기관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법인세율이 1%포인트 인하되었지만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누진가세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므로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을 지금 OECD 평균과 유사하게 맞춰야 할 만큼 24%에서 21%로 인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표기관 역시 2단계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R&D 및 시설투자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R&D와 시설투자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공제율은 기업 규모, 기술 분야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면 R&D 세액 공제율 같은 경우는 일반 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최대 2%, 중소는 25%, 신성장 원천은 30, 대기업 30, 중소 40, 국가전략기술 40, 50입니다. 오른쪽은 통합투자 세액 공제율, 즉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인데요. 대기업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 시설 1%, 신성장 원천 3%, 국가전략 15%. 올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반 시설, 신성장 원천에 대해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임시투자 세액 공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R&D 세액 공제 지원제도의 첫 번째 문제점은 기업 규모별로 그 공제율 격차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R&D 세액 공제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반 기술 기준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그대로 2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6%에서 2%까지 단계적으로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 R&D는 민간 전체 R&D의 약 60.8%를 차지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 공제율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민간 R&D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도 크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R&D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R&D가 실패할 확률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지원 수준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들은 기업 규모의 구분 없이 균등하게 R&D를 지원하거나 차등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균등 지원을 하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이 대표적이고요. 이 차등 지원을 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영국이 대표적인데 이 격차를 보면 R&D 조세 지원율입니다. 보조금까지 포함한 격차를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약 24%포인트, 일본은 3%포인트, 영국은 15%포인트에 그칩니다. R&D 세제에 대한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신산업 분야에 비해서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세액 체제 수준이 미흡하고 이 신성장 원천 기술의 경우 공제 대상 기술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대기업의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R&D 지원율 공제율은 40%, 일반은 2%에 불과합니다. 그 격차가 무려 38%포인트나 납니다. 최근 수출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 R&D에 대한
R&D 공제율을 확대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성장 원천과 국가 전략 기술의 경우에 이 파지티브 방식이다 보니까 요건도 까다롭고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 요즘 버추얼 프로덕션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신성장 원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니메이션용 컨텐츠 제작으로 제작되어야 됩니다. 영화 방송 컨텐츠용으로 제작되면 신성장 원천 R&D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이 빛의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 간 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러한 시점에 열거주의식 기술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문제점입니다. 올해 정부가 임투세를 도입해서 시설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한 확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기한이 올해로 한정되다 보니까 제도의 실효성이 기대보다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기업 투자의 경우에는 실행과 집행까지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만약 올해 계획하고 내년에 집행할 경우에는 임투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또 투자 목적으로 설비를 구매했고 내년에 실제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엇보다도 극심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R&D와 시설투자 세제 지원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기술 R&D 공제율을 현행 2%에서 2013년 수준인 6%로 다시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신성장 원천지수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기술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기한을 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입니다. 대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기업 간 상생협력 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점인데요. 문제는 이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투자나 고용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투상세 제도는 임금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투자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소득 활주를 목적으로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대만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개인 대주주가 배당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이 투상세 제도를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2015년에 일몰 종료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이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주주에게 이전해서 소득 선순환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환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손금 이월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우리나라는 기업에 발생한 손실을 이율하여 향후 15년 동안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100%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은 8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대기업도 2015년까지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소득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그 한도가 60%까지 축소되었다가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다시 8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 결손금 이월 공제는 시혜적 제도가 아니고 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이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기업 규모를 이유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외 주유국들도 결손금 이월 공제 한도가 없거나 이 한도를 둔다면 무기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결손금 이월 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공제 기간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한세의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 최저한세 제도는 결산세액이 일정 한도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공제 감면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과표의 7%가 한도이고 일반 기업은 10에서 17%가 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R&D 세액 공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점은 이 고용정진, 투자 확대 등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세제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주로 적용받고 있는 세액 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정대, R&D, 시설투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분야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세제 지원 제도의 효과를 발휘하기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국제적으로도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9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최저한세 제도를 폐지 또는 최저한수를 인하하거나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만큼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